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노후 임대 아파트인 하계 5단지와 상계 마들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물량 일부는 장기 전세 주택 2유형 미리 내 집으로 일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서울 빌라 거래액이 2년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꿈틀대면서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경매 단타족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는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등록해서 저가 아파트나 빌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혼자서 섣부르게 투자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가장 어떤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향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러한 판단의 어려운 점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입니다. 하나의 요소는 아니죠. 그 많은 요소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수자들의 심리를 또는 매도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그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매도 매수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부동산 가격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떤 리스크랄까요? 그것은 역시 그 경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든 전 세계 경기 흐름 자체가 이젠 괜찮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지고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전에는 이 불안한 요소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에 전 세계 고용 시장이 지금 줄어드는 걸로, 그러니까 고용 축소는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어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내년에는 전부 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 얘기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 맨날 부동산 시장이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바르고 세상을 바르게만 보실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과 동시에 오늘은 특히 여러 가지 전체 세계적인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길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정보들 가득 챙겨왔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이 참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발언도 예정돼 있고 연준 주요 인물들의 발언이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 뭐 여기에 따라서도 또 시장은 바뀌게 되겠죠. 지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경기 침체 뭐 만약에 오게 된다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동백 대표이사님께서 세미나도 또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어떤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전 어떤 각종 개인도 있겠고 기관도 있겠고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현재의 경제 위치보다 분명한 거는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급격하게 낮아지느냐, 천천히 낮아지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급격한 침체냐 아니면 완만한 침체로 가느냐 그래서 안정으로 가느냐 곧 급격한 이 침체 정도가 아주 강하냐 아니면은 완만하냐 이 차이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은 더 좋아져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죠. 어느 기관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분명한 거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건데 그 침체의 정도가 강하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했다가 약하게 지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만약에 강하게 지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침체 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이렇게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한 그러한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제목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역시 저는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불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재산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불린다, 재산을 더 정식시킨다의 기준이 뭐냐? 안전한 투자부터 진행을 해야 되죠. 한 방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만약에 위험에 노출되면 한 방에 모든 걸 잃어버리죠. 그래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찬찬히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것이고 지금 아파트 시장 우리 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장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간다가 아니라 저는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해서 좀 더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팔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그 높은 가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팔고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되거든요. 근데 반짝하고 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죠.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이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매주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이렇게 합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세미나에 온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막상 세미나를 듣고 나면은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막연한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또 뭐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좋은 생각인지 어떤지 뭐 또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접수를 하시고 오시면은 제가 좋은 세미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사전 접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세미나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같은 번호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 이거 혼자서 고민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온다 하신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쾌한 해답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대포동의 대청 아파트 26평형을 7년 지난 8년째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도 내년이면 퇴직을 하는데 그것을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서요. 그 매도 시점과 그리고 이제 그 대청 아파트 하계올역 그 서울 무역전 시장이 있습니다. 네, 무역전 시장 그 용역 현재 지금 뭐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발표가 됐을 때 대청 아파트 그 매도가에 어떤 영향이 많이 있을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개포동의 이 삼익대청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7년에서 8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연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지금 뭐 주변에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고견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님께서 너무 점잖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제가.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들려요.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대청 아파트 제가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청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거의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안에 매도해도 되는지 그거와 또한 두 번째로는 대청 아파트 앞에가 하계올역 그 서울 무역전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뭐 향후 개발 계획이 프로젝트가 크던데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대청 아파트가 앞에 예. 개발의 여건에 의해서 대청 아파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네. 주변 개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2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경험치에 의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이에요. 재개발이. 그런데 그 옆에도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구역이 재개발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바로 옆에 구역은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패턴 자체가 이쪽은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저쪽은 재건축이 진행된다든가 이건 패턴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2번에 대한 질문은 너무 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네, 1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 이 대청에 있는 삼익뿐만 아니라 아파트 흐름은 두 가지를 저는 항상 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전체 흐름이에요. 서울시 전체 아파트 흐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올라갈 때는 거의 대다수는 다 같이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내려오죠. 그런 전체 흐름을 하나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그 A라는 아파트가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님 말씀에 의하면은 대청 삼익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뭐 미래 가치,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상승폭이라든가 하락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적인 요소를 거시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한다면 2번적인 거는 미시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 흐름이
쭉 오다가 2014년에 바닥을 찍고 지금 21년에 꼭지점을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22년도 조정을 됐다가 23년 살짝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24년도 올라서 지금 21년 고점 부근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현재. 그럼 예.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21년도 최고점이었는 전고점을 뚫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올라가서 예, 예.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이 1번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거 뚫고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단지를 집어서 일부 세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무리다. 왜 무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누가 뭐래도요. 첫째가 경제가 안정이 돼야 돼요. 예, 예. 먹고 사는 문제들이 경제가 안정이 돼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려워요. 어떤 형태로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점에 경제가 나빠졌잖아요. 예, 예. 나빠지니까 그 경제를 살린답시고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네, 네. 그 풀린 돈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풀려갖고 돈은 몰려갔는데 시장 경제는 어때요? 지금 내수 시장은 형편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이에요. 생산적인 일은 못해요, 지금. 생산적인 일은 못하고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돈을 벌면 누가 돈을 잃어요? 잃는 사람이 있어야 얻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은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제 방송 시간 되면 세계 경제와 다른 나라 상황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예. 한꺼번에 뭉쳐져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힘겨루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예, 예. 길면은 6개월도 갈 수도 있고, 짧으면은 예. 저는 원래 말까지 간다고 봐요. 아, 예, 예.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저는 밀릴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답보 상태에서 힘겨루기 하는 동안에 거래가 쫙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래는 예, 예. 다문다문 천천히 드물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파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10억, 15억, 13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어지간한 아파트 몇 평 갖고 계시죠? 26평입니다. 네. 어지간한 아파트 20평대도 거의 20억 가까이씩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20억을 벌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세대는 30대, 40대에서는 불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50대도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5, 60대는 가능했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 아시죠? 네, 네. 잠실주공 5단지가 제 기억이 맞다면 85년도, 80년대 중반에 그 5천만 원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26억, 27억 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 당시에 5천만 원도 엄청 큰 돈이긴 해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은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지금 약 한 3, 40년 있다 보니 지금 26억 된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세대가 60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0대는 지금 15억, 20억, 30억짜리 갖고 있어도 본인이 벌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벌어서 대출 안고 작게 샀던 것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라고요. 매수하려는 사람 그 돈만큼을 있어야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님이 아파트 그게 어느 정도 하던가요, 시세를? 한 17억 위에 예. 17억. 자, 17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이 17억을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30대에서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40대에서도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네, 네. 특수하게 사업을 해서 특수하게 돈을 벌었는 사람이 아니고는 특수한 계층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1년에 1억씩 모으더라도 10년 모아야 되고 이건 17년 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년에 1억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도 50대나 60대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60대 중반이나 이상 넘어가면은 아파트를 자꾸 새롭게 갈아타려고 하질 않아요. 예. 내가 사는 아파트에 그냥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능한 매수 세력은 50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럼 50대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이걸 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 아파트의 매수세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50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줘야 되는 사람은 또 자기가 10억짜리 갖고 있던 걸 팔고 돈 매덕을 보태서 13억, 15억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팔았는 사람이 또 돈을 보태서 이걸 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려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맨 밑에 층에 있는 10억 미만, 8억 미만짜리 아파트, 그 예. 아파트를 영끌들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영끌들이 계속해서 사주면은 이 아파트 가격은 유지 또는 조금씩이라도 상승 국면에 갈 수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은 그렇게 나오죠. 그럼 앞으로도 영끌이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사줄 거냐? 네, 예. 그러면 영끌들도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에 사는 사람이 더 가격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높은 가격에도 계속 살 거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파트는 이제는 거의 정점까지 거의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파트는 세월이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건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얘를 재건축을 하면은 아 내가 새 집에 가면서 돈을 벌겠어. 내가 돈을 얼마 안 보태도 새 집 가고 새 집 가게 되면 나는 돈을 몇 억을 더 벌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재건축을 쉽게 하겠죠. 예, 예.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면적이 더 늘어나야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남에게 팔 수가 있어서 네. 팔았는 가격으로 내가 장사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용적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용적률은 지금 현재가 몇 %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 법적으로 봤을 때 나는 얼마 정도 더 지을 수 있다. 아, 예, 예. 요게 이제 늘어나는 면적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중요한데 현재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200%가 다 넘는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법적으로 2종이라고 보더라도 법적으로 한정은 250%예요. 아, 예, 예. 그럼 그거보다 이제 서울시에서 뭐 하고 요구 조건 들어주면서 용적률을 좀 더 높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건 공짜는 아니에요. 반드시 기부 네. 체납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재건축을 못할 거는 아니지만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게 이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세대 구성이 소형 아파트 단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소형 아파트 단지로 돼 있는데 뭐 17평, 20평, 23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똑같은 평수로 재건축을 할 거냐? 그러면 세대 수도 더 늘어나고 일부라도 좀 더 사업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면적은 늘어나도 세대 수는 별로 늘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늘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공사비 및 재건축 비용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나눠서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재건축이 쉽지 않겠죠. 네. 네. 고로 이게 이제 상계주공 5단지도 작은 평수로 뭐 구성이 되는데 거기는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130인 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평짜리를 25평, 30평으로 하나씩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종합해 봤었을 때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물건은 저라면은 이렇기 때문에 21년도 가격 고점 갔다가 그 다음에 22년 갔다가 이게 이런 아파트들은 진폭이 커요. 이렇게 움직임이. 예. 예. 완만하게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처럼 고점 높을 때 팔 수 있으면 정리를 해버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요 앞에 있는 삼익 대청 아파트 보유 중인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이 부분 고민이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고점 요 상황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삼익 대청 아파트가 1992년에 준공된 좀 오래된 아파트죠. 당연히 뭐 재건축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뭐 용적률로 보게 되면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또 세대 구성이 소형 아파트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대로 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그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재건축도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지금 좀 매도 시점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일산 서구 주역동 문촌 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도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서울로 다니고 있어서 네. 이걸 매도하고 6억 5천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서울 성동구로 갈아타기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네. 지금 올 연말에 서울역까지 집계획수가 개통돼 있고 선도지구 이슈도 있고 그래서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우,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 너무 젊으셔서 자녀분들이 일할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좋습니다. 여유자금은 6억 5천이라고 하셨죠? 네? 6억 6억 5천. 네? 6억 5천이요. 네, 6억 5천. 자, 네. 좋습니다. 일단 일산 서구 문촌마을 2단지 라이프 요 매도 시점부터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선 일산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아, 네네. 이런 신도시라는 거는 네. 신도시 분당도 그렇고요. 일산 신도시 생겨날 때 사실 제가 거기에 문천 마을의 A 단지를 제가 다 입주시키고 다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네. 당시에 바로 앞에 가면은 내가 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네. 자, 이 신도시라는 거는 신도시가 우리가 생겨난 배경은 구도시인 서울이 너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가 팽창되면서 생겨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30년이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아파트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법적인 내용이라 현재 지어져 있는 면적에서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냐. 이게 네. 사업성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신도시의 거의 대다수는 약 한 180, 190% 요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졌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용적률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보다 더 높일 수는 있지만 네. 높이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공공기업, 공공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기부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아주 좋다라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업성은 몇 가지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첫째는 현재 용적률로 판단하는 게 있고요. 둘째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세대 구성으로 판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아주 소형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용적률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세대 수가 세대 수를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작다면 그 사람들은 작은 평수를 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네. 그럼 20평대, 30평대로 늘려서 가다 보면은 남에게 팔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곧 용적률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소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는 그 늘어나는 용적률을 다 까먹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은 입지가 좋은 쪽에서 일반 분양가가 더 높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나 이런 데는 일반 용적률로만 보면은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데 나머지 세대 구성이나 일반 분양가로 보면은 사업성이 나와버리는 케이스도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일산에 있는 지금 갖고 계시는 라이프인가요? 네. 거기는 현재 용적률이 무난하다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못할 건 아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세대 구성이 전부 다 대형 평수로 돼 있어요. 네. 대형. 그러면 대형 평수로 돼 있으니까 세대 구성이 좋잖아요. 오히려. 네. 네. 좋은데 문제는 대형 평수인 사람들도 내가 짓는데 소형 평수로 짓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평을 30평 두 개로 짓자. 그러면 사업성이 또 나와요.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동의를 하냐라는 거지. 그 계시는 분들이. 자기 면적을 줄여서 준다는데 동의를 하면 그렇지.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초역세권도 아니고요. 입지가 완전 주거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다른 지역보다 높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신도시 아파트 중에 하나로서 언제 재건축을 할지 될지 안 될지 모른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되고 사람들 어쩌면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전체가 다 썰럼화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걸 막으려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네. 가만히 놔두면 도저히 답이 없는데 조금 혜택을 주면은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법은. 네. 아예 답이 없는 거를 조금 답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대신 국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대 수가 더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공이 확보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건 주택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더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야말로 주택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신도시 특별법을 해가 조금 더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선도지구부터 하겠다. 먼저 지역을 정해서 하겠다 하니까 너도 나도 빨리 선도지구 들어가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했어요. 현재 네. 재건축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정말 탁탁 착착착착착 진행되더라도 15년에서 18년 잡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세계 부동산 시장 상황,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있잖아요. 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도 확실히 우리가 느낄 만큼 문제화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라든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정말 많은 구역들이 앞으로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몇 년 아, 안에 끝내면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부동산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인구만 줄지 않고 그대로만 유지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겠다. 매도 시점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해요. 매도 시점은. GTX가 서울역까지 관계가 교통- 없어요.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게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면은 네. 이미 일산 신도시는 보다시피 이 3호선이 다녀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네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대화역에 네. 여기에 GTX가 들어온대 하고 결정이 네. 됐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대화역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GTX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되고 네. 서울로의 접근이 많아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 와야 이 아파트가 올라요. 맞죠? 아니 근데 28년에는 삼성역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아니, 알고 아니.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 네. 얘기가 아니고 GTX 네.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네. A라는 지역에 GTX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네. 주변의 아파트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주변에 A라는 지역에 왔을 때 이 주변의 아파트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사를 많이 오려는 사람들이 쭉 와야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이 GTX 하나를 가지고 그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미 3호선은 있잖아요. 네. 이미 3호선이 있는데 나는 3호선 버려두고 반드시 GTX를 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요 근처로 와서 이사를 올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은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지금 사시는 데서 아니야. 네. 여기 대화에 여기 생긴다고 하니 나 여기로 이사 가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 매일 GTX 아니면 안 되겠다는 특수한 사람들만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데서 뭐 버스를 타고 접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3호선을 타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GTX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타고 서울로서 출퇴근을 계속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효과가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 아파트는 현재도 비역세권이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평형도 중대형 평수로서 지역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고 입지 여건도 어울리지 네. 않고 서울도 말이에요. 한강 네. 변이라든가 뷰가 좋은 특수 지역에서는 중대형이 어울려도 서울 안에서도 저기 강북이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중대형이 네. 맥을 못 쳐요. 아. 그게 그런 것처럼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먼 미래를 보면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네. 아니다. 만약에 움직이시려고 한다면은 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라. 아.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가 학군지거든 5만 학군지인데도 대형 평수 중대형 그럼 그렇게 별인가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네.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청자분님 그 아파트에 몇 년 살았죠? 꽤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럼 꽤 오래 살았으면 더 잘 알아요. 지금 실장님 갖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네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오르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오르지 그거예요. 않는데.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네. 그 지역에 그런 요소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네.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내가 오래 살았으면 우리 아파트가 안 오른 거는 이미 결론은 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매도 요거 생각 지금 하신 김에 매도 시기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렸던 요 답변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도 시기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그리고 뭐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세미나 안내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더 깊어질지, 아니면 정말로 끝은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터널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각 나라별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크게 무역전쟁이라는 단어로 미국을 설명할 수 있고, 금리 인하,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정대, 지방은행 부실화, 무역전쟁 심화, 국가부채 이걸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죠. 미국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시키고 러시아나 중국을 눌러버리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무역전쟁이라고 그러죠. 관세를 일으켰어.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에서 양분화가 돼버렸죠. 경제무역전쟁은 심화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점점 더 강할 것이다. 해리스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앞으로 전 세계를 굉장히 미국 중심 체제로 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올 확률이 높죠. 자, 금리 인하를 해서요. 자, 금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내릴 건데 더 내리자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랬어. 일본 돈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돈들이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내리면은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의 우려를 일으키죠. 왜? 시장에 돈이 그만큼 쉽게 이렇게 대출로서 일으킬 수 없으니까요. 시장은 경기 침체 여부를 논쟁 중이다. 뭐냐? 지금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쟁 중이라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은 정대되어서 지방은행은 부실화되고 뉴욕의 오피스 빌딩은 약 30% 이상 공실이라는 말도 나와요. 무역 전쟁은 점점 심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무력 전쟁이에요. 무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비용은 급증될 것이다. 국가 부채가 증가돼서 신용 등급은 이미 하락을 했고 미국도 조금 있다가 또 미국 전체의 어떤 디폴트 위험도 같이 커져가고 있다. 금리를 인한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미국 경제가 결코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 지급 준비율이나 주택 금리를 0.5%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30년 전에 일본을 중국이 거의 닮아가고 있다. 패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 가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이 식어가고 경기 침체가고 이런 모습들이 일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침체되었고 공실률이 25%에 육박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 증가가 약 19%그 이상일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해리스나 트럼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중국은 더 어려워질 거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를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거고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인구가 줄어서 경제가 침체되는 건 답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봤을 때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지만 워낙 많이 풀려있는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조금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일본 체제 자체가
워낙 고전적인 체제고 아날로그 세대, 아날로그 시스템이라 돼 있었어요. 굉장히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만 미국과 또 의논을 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올려갖고는 또 안 맞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의 동조대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 멋대로 금리를 올렸다가는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하고 충돌이 돼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일본은 기후나 지형적인 위험, 인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영원한 숙제로 지금 계속 남아있고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가 되었고 영국은 폭동대로, 왜 폭동이 일어나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잖아요. 독일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 유럽이 미국에서 탈미국화, 오히려 중국 쪽하고 손을 좀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력 전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같은 무력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부담이 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고 비용이 더 늘어날 거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생산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런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봤더니 한국은 가장 핵심이 국가 부채예요. 국가 부채가 6월 말 약 6천조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GDP 대비 273%고 세계 8위 수준인데 단지 8위만 볼 게 아니라 OECD 31개 국가 중에 여기 그 팬데믹 이후에 나홀로 우리나라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전부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증가가 되었고, 이걸 증가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금리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부동산을 자극하고, 안 내리면 내수 경기는 지금 이미 침체가 됐는데 더 심해지고,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급격한 인구 감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집값에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앞으로 10년, 15년만 더 지나도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겠죠. 그래서 30년 뒤에 인구 순위가 지금보다 30계단을 추락한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노인 비율, 그리고 부양비가 세계 3위로 예상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많은 것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었을 때 종합하자면 그래요.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전쟁 비용 증가, 도대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해야 되나, 국가 부채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고 실업률, 주택 공실률은 증가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기를 살리려고 0.5% 확정하고, 유럽도 경기 침체, 일본도 침체 아직까지 지속, 한국도 내수 침체, 인구 감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정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한 안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1시에 진행하니까 꼭 접수를 하시고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의 활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비하면서 또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쯤에서 방송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